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11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계획 경제 체제가 있고, 혼합 경제 체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은 119조 1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2항에서는 계획경제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라고 이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맞죠? 그렇지만 어느 게 더 먼저 바탕이 되느냐라고 따지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와 그 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있었죠?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한다 그랬었죠? 희소성 때문에 발생해요. 희소성 때문에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분배 문제이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이 생기게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 불렀었죠? 효율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분배를 해결할 때 형평성이라고 하는 원칙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 불렀던 거예요? 경제 체제라고 불렀죠. 다시 경제 체제는 무엇이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경제 체제예요. 그럼 경제 체제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통적 경제 체제, 그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가 있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 소비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특히 무엇을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배우진 않았고 앞으로 배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고, 계획 경제 체제는 어,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사재기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계획경제 체제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그렇게 배분하는 체제가 계획경제 체제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계획경제 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경제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분명 개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사지 않을 테고, 또 두 개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개 갖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런 개인의 선택들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혼합경제체제가 아닌 나라가 없다고 그랬었죠. 단 정도. 여기가 시장경제체제고 여기가 계획경제체제라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혼합경제체제인데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혼합경제체제의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을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들을 지금 정리할 텐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뭐 배운다 그랬었죠? 시장 경제 체제 배운다 그랬었죠? 그럼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랑 같은 건가요? 자본주의는 우리 자본이 뭐였죠? 토에서의 자였어요. 돈이었죠. 이 돈이 물건을 생산하는 요소가 될 수 없겠죠. 돈으로 무엇을 사고 준비하고 짓는 거요? 공장, 기계.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은 생산 수단이라 불러요. 자, 생산 수단을 민간인이 개인이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같은 건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계획 경제는 뭐였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누가? 정부가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죠? 사회주의랑 결합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회주의는 뭐길래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랑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같은 거라고 하면 결합하지 않겠죠. 다른 거니까 결합하겠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길래 결합을 하느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에서 소유를 하고 어 뭐 100%다 소유하게 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요. 100%다 소유하게 되고 똑같이 분배를 받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일정한 부분들은 개인이, 일정한 부분들은 국가가. 그래서 특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생산 요소가 뭐가 있냐? 노동, 자본,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자본과 토지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우린 그것을 몰라 불러요. 임금이요. 근데 누구는 아버지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본가의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자와 지대도 같이 받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본을 국가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간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이런 거요. 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큼 일해요. 그리고 내가 어, 그러니까 능력만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어떤 면이 좀 좋을까요? 형평성이 강조가 됐다는 점이 좋겠죠. 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더 많이 해. 더 많이 효과를 내.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분배를 받으면 불평등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겠죠. 왜 발생하죠?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노동의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훨씬 평등할 거예요. 소득상. 왜 그럴까요?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자와 지대에 따라서 소득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훨씬 평등하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요? 공산주의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능력에 따라 노동하기보다는 노동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어떤 노동을 제공했든 간에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모두 다 똑같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평등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노력을 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는다면 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아주 비슷하지만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어, 아주 우수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이해하고 내가 들어온 것에 대한 분배 관계없이 충분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아주 이상적인 사회인 거죠.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거든요. 그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은 말이죠. 조금 따져봅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독재가 되겠죠. 한 명이, 그러니까 모노크러시라고 하죠. 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왕정, 독재자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반대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뜻은 뭐였죠? 자본을 누가 소유한다?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본을 소유한다와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다른 말이죠. 그런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 거죠. 그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중에서 특히 재산권을 인정하는 체제가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있다. 정치 체제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독재 뭐 이런 게 있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경제체제 중에서도 운영 방식, 그다음에 계획경제, 시장경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잘 맞아떨어지죠. 왜? 시장에서 내가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면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자유롭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 특히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잘 맞겠죠. 자, 계획경제체제는 국민의 개개인의 개성과 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국가가 정해주는 거죠. 그럼 불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 전체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너는 좀 참어라.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산당 독재를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인정을 하게 돼요. 공산당 독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다 말하게 되면은 과거의 자본주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옹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그들의 이론대로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일당 독재, 뭐 북한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일당 독재와 개인 독재로 이렇게 흘러가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들이 지금 있었죠. 그래서 계획 경제는 사실상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좀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어떤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에 잘 결합하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봐서는 뭐 공산당 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죠.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3인당.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건 사회주의고 민주주의의 결합인 거죠. 그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부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독일 뭐 3인당 이렇게 굉장히 큰 정당들이거든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제가 과제로서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된 교환 체제이다. 자, 떡미 시장은 어, 시장일까 아닐까? 당연히 시장이죠. 떡미 시장이니까. 그럼 교환할 수 있는 누구?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뭐가 이루어져? 거래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장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떡미 시장이 시장이겠죠. 자, 그러면 사이공 스퀘어는요? 당연히 시장이겠죠. 상인들과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라자다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역시 시장이겠죠. 그럼 금융시장 봤어요? 금융시장 어디 있어요? 은행이 금융시장인가요? 뭐 주식거래소가 금융시장인가요? 주식시장은요? 외환시장은요? 노동시장은요? 이런 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라 말할 수 없겠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시장이에요. 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체제로서 가상이라기보다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소는 우리는 마켓
플레이스라고 하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켓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시장에서의 주인은 시장 가격이에요. 주인이라기보다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은 모든 재화 서비스가 가격이 있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순편익이 최대로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편익을 우리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 그러면은 가격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얻은 편익은 얼마이고 몇백 원이고 몇천 원이고 내가 지불한 비용은 몇백 원이고 몇천 원이고 그걸 뺀 것이 순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품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고 동일한 상품도 품질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게 되겠죠. 자, 기능 보도록 합시다. 생산과 소비 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블랙 프라이데이요. 마이너스 70%까지 할인합니다. 그럼 어때요? 빨리 구입해야겠죠. 사라는 신호등이에요. 파란불이 삑 하고 켜졌네요. 그쵸? 예. 소비 활동을 할 때,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어. 다시 0%로, 할인율 0% 들어왔어. 그러면 사지 말라는 신호가 되겠죠. 가격이 오르면 사지 말라, 가격이 떨어지면 사라. 반대로, 마스크 가격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더 만들어라. 지금 돈 벌 때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대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아, 나 마스크 장사할 걸, 마스크 공장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아마? 빨리 만들라고 하는 신호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격이라는 거죠. 자, 가격은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게 돼요.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근데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생산했는데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요. 더 많이 생산이 됐어. 그래서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슨 사인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사이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더 필요한 것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의 볼까요? 경제 주체가 재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invisible hand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의 자비심이라든지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기심과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무엇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높으면 안 살려고 하고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살려고 하고 우리 이 곡선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수요 곡선, 디맨드의 약자예요. 가격이 높으면은 만들려고 하고 가격이 싸면은 안 만들려고 하고 우리 이것을 공급, 서플라이의 S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시장 가격이 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가격을 이렇게 높게 불렀어. 공급자가. 그럼 뭐가 발생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니까 못 파는 양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급자는 안 되겠다 내리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가격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번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은 뭘까요? 뭐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적게 필요로 하고 뭐가 낮으면은 많이 필요로 하고 뭐가 낮으면은 높으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뭐가 낮으면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질까요? 요 금융시장에서 가격을 뭐라 부를까요? 네, 이것을 이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가격에 의해서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장은요,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의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임금이겠죠?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임금이 싸면 많이 고용하려고 하고, 임금이 높으면 집에서 일 안 하던 사람도 일하려고 하고, 임금이 싸면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이
임금이 되겠죠. 자, 요 시장은 외환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에서는 무엇이 가격의 역할을 해요? 환율이요. 환율이 높으면 달러를 많이 안 필요하고, 환율이 낮으면 많이 필요하고, 환율이 높으면 달러 공급하려고 하고, 환율이 낮으면 달러 집에 장롱에 놔두려고 하고. 그쵸? 자, 이렇게 모든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시장 경제 이익 추구와 경쟁 봅시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지금 두 개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장 경제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하죠. 소비자들은 소비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해요. 자, 이때 만족 특히 뭐라 불렀죠? 효용이라고 불렀었죠.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은 승진과 보수, 그러니까 보수 진보할 때 보수가 아니에요.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뭐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보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아까 그 아담 스미스의 오늘 저녁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업자와 푸주간 주인의 자부심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 이기심이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원리인 거죠. 자, 기업들은 더욱더 자신의 물건들을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어떤 경쟁을 해요? 첫 번째, 가격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남들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더 싸게 팔고, 애플이 얼마에 팔게 되면 애플보다 더 같은 성능을 좀 더 싸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럼 삼성보다 애플이 또 더 낮은 가격을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럼 누가 좋을까? 소비자가 좋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개의 핸드폰 회사,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망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가격 경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이게 도태돼서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잘하는 기업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희소 자원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죠. 대기업들이 이제 가격 후려치기 이런 거 하니까. 아무튼 또 비가격 경쟁도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 편안함,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같다고 한다면 뭐 서비스를 더 잘해주는 데를, 더 친절하게 해주는 데를 가겠죠. 미용실 가더라도 그때 나올 때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는데, 샴푸를 뭐라도 서비스라도 하나 더 주는데,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상 이제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뭐 나중에 나오나요? 그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비가격 경쟁이 되는 데는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독점 기업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가격 경쟁을 하든 비가격 경쟁을 하든 그 결과가 뭘까요? 소비자들은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비가격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서비스를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 주제 3번입니다. 좀 양이 많죠? 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사유재산은요,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나 자산인데요. 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체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잘 맞아떨어지고, 계획경제와 사유주의는 잘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사유재산에는 건물, 토지, 기계외, 노동, 뭐 저작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뭐, 이제 소유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권, 처분할 수 있고, 처분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익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헌법 23조에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좋으냐? 사람들은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게 되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결과 발전하게 되겠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2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그러니까 서구는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코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그 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음,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권을 집었는데 그 중에서 재산권을 집어넣게 돼요. 한 세 가지 자유권과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과 더불어서 재산권이 핵심적인 권리로서 프랑스 혁명 결과 그 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들은 재산권을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들은 누굴까요? 물론 일반 농민들 어, 그 제3 신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우리 그것을 뭐라 불렀을까요? 부르주아라고 불렀던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 부르주아 계급들 중에 식자들,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 프랑스 혁명의 선언물을 기초했겠죠. 그렇으니까 이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우리나라는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무제한적인 권리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한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은 혼합경제체제의 근거들이 좀 곳곳에 헌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양이 많죠? 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뭐 A사, B사가 있는데 어, 얘가 심판하고 매수를 해서 아웃이 아닌데도 아웃이라고 막 우기면 심판이 아웃이라고 하고 뭐 골이 안 들어갔는데도 골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재미가 없고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심판을 본단 말이에요, 정부가. 야, 이거는 비싸지만 너네가 사야 돼. 이것은 좋지 않지만 너네가 사야 돼. 라고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없으니까 효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됩니다. 불공정한 경제 행위 유형들이 있어요. 자, 담합으로 가격을 높인다던가. 이 담합이 뭐예요? A사, B사, C사, D사가 있는데 A사에서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돼. 수익이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슬그머니 가격을 높이고 싶어. 근데 가격을 높이게 되면 B사와 C사와 D사가 가격을 높이지 않아. 그러면 A사인 내 것만 가격을 높여서는 A사 거를 썼던 사람들이 다 B, C, D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사는 가격을 높이더라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사는 어떻게 하고 싶어? B사, C사, D사한테 전화를 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니네 생활 힘들지 않냐? 우리 다 같이 올리면 어떨까? 지금 다 같이 올리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처럼 우리 거, 니네 거, 너네 거, C 거, D 거를 쓰게 되니까 어, 우리는 이득이 발생할 거야. 그래, 좋네, 좋네, 좋네.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럼 그게 담합을 하게 되면 누구의 손해로 넘어갈까요? 소비자의 손해로 넘어가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담합하는 거,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 막아야겠어요. 소비자를 속인다던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음, 원 플러스 원입니다. 라고 해서, 싸네? 그래서 샀어. 근데 보니까는 하나 낱개로 사는 게 더 싸.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몸에 좋다고 속여서 판다든지, 그 다음에 로비 활동을 통해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한다던가, 아까 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죠. 또 거래 상대방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리한 행위를 강요한다던가 뭐 밀어내기. 우리나라 이제 우유 밀어내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음, 우유를 생산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대리점이 안 가져가. 그럼 어떻게?
대리점한테 강제로 가져가라고 떠맡기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가게라든지 우유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걸 내가 가져서 뭐해 하느냐,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너 그러면 대리점 영업 못하게 한다. 우리 너네 물건 안 줄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씨밖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값싸게 다른 소매점에다가 넘기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품질 낮은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을이라고 하는 약자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느냐 분배 원칙에도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심판을 똑바로 봄으로써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양이 좀 많았습니다. 욕심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부담 없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